자, 생태계 평형 두 번째 시간이고요. 환경 변화와 생태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 변화가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인위적인 변화를 줄 수도 있지만 먼저 자연재해라든지 아니면 인간 활동도 마찬가지고요.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환경이 변화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생태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알아보는 단원이고요. 자, 밑에 한번 내용을 한번 바로 사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수 때문에 일어난 산사태로 훼손된 산림, 그리고 도로 건설로 훼손된 산림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둘 다 이제 산림이 훼손된 건 마찬가지인데, 왼쪽의 경우에는 자연재해로 인한 내용이고, 오른쪽의 경우에는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영향이겠죠. 자, 이것처럼 보면 실제로 이 산림에 거주하고 있던 동물이라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에 심어져 있던 나무들은 홍수로 인해서 소실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동물들의 경우에도 서식지가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과정들은 사실 왼쪽의 경우, 자연재해의 경우에는 자연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이고,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만 주어지면 다시 환경이 회복이 되는데 반해서 오른쪽에 존재하고 있는 이 도로 건설과 같은 인간의 활동의 경우에는 자연적인 재해와 달리 회복할 수 있는 시간보다 훼손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회복의 가능성이 좀 더 낮은 형태입니다. 자, 밑에 본문 내용 정리된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수 때문에 산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토양이 유실되거나 숲이 파괴돼서 생물 서식지가 사라진다. 자, 여기 보면 나와 있다시피 생물 서식지가 사라진다라는 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화산 폭발이나 지진이 일어나도 생물의 서식지가 사라지게 되고 생태계가 파괴되며, 또 산불이 나게 되면 숲이 훼손되고 이 불 때문에 또 나무가 타면서 대기 오염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런 내용이겠죠. 인간의 활동이 생태계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자,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인간들이 살아가야 할 공간들이 필요하고요. 이를 위해서 도시가 건설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숲을 훼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구가 증가하면 당연히 먹는 식량의 양도 필요로 하는 양이 많아지게 되면서 대량 생산을 위한 경작지가 필요해지고,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평원을 경작지로 다시 전환을 시켜야 하는 이런 훼손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땅에는 빠르게 많은 양의 작물을 생산해내기 위해서 농약이라든지 비료를 살포해서 토양의 기존 성분과 다른 물질들이 계속 쌓이게 되고, 이게 토양을 오염시키는 영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살포된 농약의 경우에는 물론 작물에게 흡수돼서 일단 1차적인 이 작물의 이용 용도는 병충해 예방이겠지만, 이게 작물에 흡수돼서 작물을 먹는 조류라든지 포유류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목재를 생산하고 농경지와 목축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산림을 벌채하고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댐을 건설하는 등 인간의 활동으로 울창한 숲이 훼손되면 생태계가 불안정해지고 단순해지는데요. 특히나 댐의 경우에는 혹시 댐이 건설되는 과정을 본 친구들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산에 있던 일정한 부분을 댐으로 가둔 다음에 거기 물로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숲이었던 장소가 물로 차버리게 되면서 그 숲을 구성하고 있던 식물들은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지는 거죠. 물 속에서는 이런 식으로 훼손이 되게 됩니다. 또 숲에 서식하던 동물들도 서식지에 잃어서 사라지게 되고요. 토양 속에 있는 유기물들은 줄어들어서 점점 그 토양은 죽은 토양이 돼서 생물들이 서식하기가 어려워지는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유, 원인과 결과 이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생활하수, 축산폐수와 같은 수질 오염원은 유기물을 많이 함유해서 하천이나 해양의 플랑크톤 증식에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 우리 하천 나오죠? 우리 학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바로 학년별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하천 생태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장치 활동에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지식을 활용해서 여러분들 2학년, 3학년 때도 이어서 하천 생태계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장 폐수의 경우에는 강한 산성 물질이나 중금속 등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산성 물질에 의해서 물의 수소 이온 농도가 변화하게 되고요. 이곳에 적응하지 못한 생물들 같은 경우에는 폐사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는 물에서 서식을 하다 보면 당연히 중금속을 섭취하게 되겠죠. 그럼 이 중금속이 몸속에 농축이 될 거고요. 이게 먹이 사슬에 의해서 상위 단계로 갈수록 더더욱 농축이 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먹었을 경우에는 중추신경계라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도시 중심부에서는 무질서하게 세워진 건물 때문에 공기가 순환하지 못해서 오염물질이 쌓이고 기온이 높아지는 열섬 현상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조별 발표할 때 여러분들이 발표했던 내용 중에도 있는데요. 인구 도시 집중 산업화에 따라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고 지구 온난화가 심화되어 전체 기후가 변화한다. 자, 이 내용까지 연결해서 보면 열섬 현상이라는 건 말 그대로 특정 지역이 너무 온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높아지냐? 공기가 순환을 해서 데워진 공기라든지 이런 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건물들이 그걸 계산하고 지어진 게 아니라 무분별하게 지어진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지나가야 하는 길목을 막아버리는 건물이 존재를 하게 되면 공기의 순환이 어려워져서 그 안에 따뜻한 공기가 갇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더 많은 냉방기기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처럼 이렇게 기온이 전체적으로 높아진다라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인구 도시 집중 그리고 산업화에 따라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 지구 온난화가 심화되는데요. 지구의 평균 온도가 1도 올라갈 때마다 지구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1도가 그리 큰 온도 변화가 아니지만 지구 전체로 봤을 때는 치명적인 온도 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겠지만 빙하가 녹아내리고요. 그러면 해수면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서식지를 점차 잃어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환경변화는 생물 서식지를 훼손하고 먹이 관계를 파괴해서 생태계 평형을 깨뜨려 버리는데요. 자, 이걸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있겠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보호해야 할 동물과 숲을 천연기념물로 정해서 보호를 하고요. 또 하천을 회복하기 위해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실시하는데 이 내용 역시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하천 생태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도로 건설로 나뉜 서식지를 연결하는 생태 통로를 설치하는데요. 로드킬이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로드킬. 사실 여기 창원 같은 경우에도 고양이들이 도로에 죽어 있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실제로 보면은 물론 창선에서 선생님 직접 목격한 거기도 한데 고라니와 같은 애들도 실제 로드킬을 당한 경우도 봤습니다. 자, 이렇게 로드킬이 일어나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 동물들이 이 도로를 지나가다가 빠르게 오는 차의 속도를 미처 감지하지 못한 채 이 차에 부딪혀서 죽게 되는 건데요. 물론 이 친 동물들도 사망에 이르거나 아니면 거의 회복 불가능한 수준까지 다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동물들을 친 운전자의 경우에도 상당히 데미지가 큽니다. 정서적으로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끊어진 도로 위를 연결해서 동물들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거나 하는 형태를 우리 생태 통로라고 하거든요. 밑에 있는 사진을 좀 이따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아까 설명했던 열섬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온도 자체가 데워지는 걸 조금 더 막아주는 이 옥상 정원이 등장을 하는데요. 도시 중심부에 또 숲과 공원을 조성해서 좀 더 녹지를 많이 확보하는 노력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바람길을 확보해서 건물들 사이에서 공기의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줍니다. 이 결과 일부 지역에서 여름철 평균 기온이 낮아져서 에너지도 절약을 할 수 있고요. 생태 환경이 개선되는 변화도 보였습니다.
자, 이처럼 이 자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특별법을 또 만들기도 하고요.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생물 다양성 유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죠. 반드시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밑에 사진을 한번 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게 생태 통로예요. 여기 보면은 터널이 있죠. 자, 이 터널을 지으면서 여기에 원래 산이었을 건데 여기에 지나가던 동물들이 원래 자기가 지나가던 이제 동물들이 지나가는 경로 그대로 지나가면 차에 부딪혀서 사망을 하겠죠. 그런데 얘들이 여기를 지나가지 못하니까 위로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생태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차들이 있는 곳보다는 본인들이 이렇게 알아서 피하겠죠. 그러면 생존율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옥상 정원 같은 경우는 옥상에 이렇게 녹지를 형성하게 되면 아무래도 들어오는 햇빛을 건물이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녹지들이 이제 흡수를 하게 됩니다. 이 녹색 식물들이 흡수를 하게 돼서 건물 전체가 흡수하는 태양 에너지의 양을 감소시켜주는 역할도 하고요. 당연히 얘들이 광합성을 통해서 에너지로 전환시키고 그리고 산소를 내뿜기도 하면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생태계 보전과 생물 다양성인데요. 생태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쭉 배워오고 있지만 어떤 특정 하나의 요소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개체, 개체군, 군집, 그리고 뭐 이렇게 생태계 이렇게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소들이 같이 이루고 있는 형태인데요. 얘들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지 요소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전체적인 생태계에 있어서도 평형이 깨지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생태계 보전과 생물 다양성의 가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앞서 배웠던 대단원 3단원에서 배웠던 내용과 연결되니까요. 혹시 기억이 나지 않는 친구들은 그 부분의 교과서를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기름야자의 재배에 대한 자료인데요. 팜유라는 거 혹시 들어봤나요? 여러분들 과자라든지 라면에 잘 쓰이는 기름인데요. 이 팜유 같은 경우에 친환경 청정 연료로 알려진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는 데 이용이 되고요. 식용으로도 이용이 됩니다. 자, 이 기름야자의 경우에는 이제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식물인데 3년 정도 자라면 많은 양의 팜유를 짜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기름야자를 재배하는 데 쓰이는 비용에 비해서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경제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 기름야자 농장을 이제 돈이 되니까 건설하기 위해서 나무를 원래 기존에 있던 나무를 베거나 아니면 베는 과정도 너무 번거롭다 해서 아예 불을 내서 기존에 있던 나무들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서식지를 잃어버린 동물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고요. 적응하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겠죠. 그래서 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이점이고 경제적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얘를 키우기 위해서 기존의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교과서 위의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 생물 자원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인간들이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중간고사 시험 문제에서도 출제를 했었죠. 그 내용들이고요. 자, 밑에 있는 본문 내용을 보면 이 생태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터전이라고 나와 있죠. 이 생태계를 보존을 하면 당연히 생물 다양성이 유지가 됩니다. 서식지가 존재하는 이상 생물들은 그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가니까요. 그리고 생물 다양성이 높으면 생태계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앞에서 배웠던 먹이 사슬과 연결시키면 되겠죠. 또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생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즉 이걸 바꿔서 얘기를 하면 생태계가 파괴되면 생물 다양성 유지도 그리고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자원이 부족하니까 인류의 생존에도 치명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파괴된 생태계하고 생물 다양성을 다시 원상태로 돌리기에는 많은 비용 그리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파괴시키는 건 짧은 시간 내에 파괴가 되지만 이걸 회복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산불 같은 재해가 일어났을 경우에 특히나 이런 11월, 12월 같은 겨울철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계절에 산불이 한번 나게 되면 광범위한 영역이 산불이 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산불들 때문에 이 산림이 파괴되면 서식지가 사라진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산불에 의해서도 죽고요. 그리고 다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있었던 큰 화재, 그 산림 화재에 대한 내용들도 찾아보면 아마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를 또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산불이 났던 지역의 회복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라던가 아니면 뉴스 기사라던가를 취합하다 보면 여러분들 좀 더 혹시라도 여러분 진로와 관련되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여기 따라서 적혀 있는 이 부분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죠. 결국 생태계를 보존하고 이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놓치지 말고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오늘 수업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걸 잘 떠올리면 여러분들 시험 준비에도 어렵지 않게 시험을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